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해설하게 된 박예준 변호사가 아니라 박예준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교재를 작성하셨고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박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카는 하도 오랜만에 써봐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옛날에 마카로도 많이 했었는데 자, 오늘 일단 8시간 정도의 저희는 민법을 좀 끝내는 게 목표고요. 사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여기 교재에도 써놓으셨지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100점 만점에 뭐 90점, 95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8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정도 수업을 하시면 충분히 6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교재와 수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계획은 5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밥 먹고 뭐 그런 식으로 8시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3년, 14년, 1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 위주로 볼 거고요. 민법이 되게 분량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시험에서 민법 공부를 해야 되면 보통 사람들이 전체 학습의 반 이상을 민법에 투자하는데 다행히도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예, 뭐 하나요? 뭐 중매 서는 건 아니죠. 부동산 중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중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사실 나오는 게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오는 문제들도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8시간 정도를 일단은 잡고 교재를 만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건 잘 모르겠다. 이 부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가셔서 추가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러분들 보통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목차나 뭐 예를 들면 그 지은이의 뭐 글, 서문, 뭐 이 책을 읽는 법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근데 항상 이 책, 아까 서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책을 보시라는 설명서 같은 거니까 이런 걸 읽어보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래 크게는 우리가 4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민법을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민법 총칙,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채권법은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은 민법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건 전혀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법은 안 나오고요. 부동산 우리가 중개하는데 뭐 가족법 특별히 쓸모 없잖아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물권법이라는 게 뭔지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서 특히나 계약,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온다. 계약 중에서도 당연히 부동산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딱 돼 있는 일반법이 있고 그 다음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모두 다 규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제 특별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규율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는 뭔지 아시죠? 주택 이렇게 우리가 빌려가지고 쓰는 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은 뭘까요? 막 건물에 무슨 원소와 집합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 동에 여러 개 이렇게 호가 들어있는 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가등기 담보법. 뭔지 모르겠죠. 원래 항상 민법은 용어가 어려워서 문제인데 나중에 들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자기가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옛날엔 사실은 남의 이름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명의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동산 실명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 거래는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다, 이 단어가 그 정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듣다가 잘 모르시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지역권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뭐 맨날 문제 풀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지역권이 뭔 줄 알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민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실 때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법을 공부하실 때는 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법 조문이 있죠. 1조에서 뭐 있고 2조 이렇게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건 이제 이 조문에 따라서 법 조문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법조문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조문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2조의 2에 보면 말은 좋죠. 권리 남용하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어디까지가 권리 남용이고 어디까지는 권리 남용이 아닌지는 이걸 갖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법원이 판결을 해서 아, 너가 이렇게 한 거는 권리를 남용한 거니까 민법제 2조의 2항을 위반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조문이 있고 이 조문에 따라서 원래 모든 문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조문을 갖다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조문들을 보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을 보면서 법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충을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법제 1조에 법원 이렇게 돼 있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근데 법원이 뭘까요? 저기 뭐 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이런 법원일까요?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법원이라는 거는 민법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뭘 가지고, 법의 근원이라는 건데 뭘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법률에 따르고, 법률이라는 우리가 글로 써져 있는 이런 성문법, 법, 조문 이렇게 법전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법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고 두 번째 이제 그게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관습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아실 만한 관습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을 한 게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민법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는 건데 남의 땅에다가 묘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게 20년 동안 평온공존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묘에 대한 권리를 갖다 가지게 돼서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땅 주인도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파낼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습법, 법률에 그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이제 조리에 의한다. 조리라는 거는 조리 있게 말한다 할 때 뭐 그런 조리, 논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2조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되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인하고 법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자연인 법인 할 때 이 인은 당연히 사람 인자고요. 우리가 자연인하고 법인 이 두 가지를 법에서 규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만 어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권리 의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어차피 의무는 우리가 별로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반대가 그냥 의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건 자연인이나 법인 이런 사람들만이 권리를 갖다가 이제 행사할 수 있다. 권리라는 거는 뭐 내 돈 내놔라라든가 내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임대차를 체결하겠다든가 이런 건 이제 자연인이나 법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이고 회사도 아닌 애가 맘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예를 들면 이 책을 갖다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 교재 명의로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 명의로 아니면 내가 아이폰을 너무 사랑해요. 아이폰 명의로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명의로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회사나 이렇게 뭐 주식회사나 이런 건 법인이라는 게 명백하지만 뭐 예를 들면 조합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걔네가 걔네 명의로
계획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자연인하고 법인만 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자연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자기 맘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뭐 2살짜리 뭐 자식이 뭐 생겼다고 합시다. 뭐 없으실 것 같지만 만약에 2살짜리 애가 막 맘대로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치다가 엄마 명의 땅을 갖다 막 이렇게 팔아버렸다든가, 네?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주변에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간 정신 이상자가 막 가져가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처분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인이 완전하게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완전한 의사 능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 이상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어떤 이성에 따라서 완전하게 의사를 갖다가 표시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의사 능력이 이제 완전하지 않은 분들을 갖다가 표현한 단어였고, 요새는 바뀌어서 뭐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한정치산, 금치산 이제 보기 싫다, 듣기 싫다 이런 그런 뉘앙스 때문에 바꿨고요. 자, 그래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 다음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19세는 만 19세입니다. 예. 우리나라 나이로 19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가지고 집안 행사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는 척 하시면 되는 거죠. 너도 이제 완전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됐구나, 뭐 이러면서. 네, 사촌 동생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생존한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만 19세가 안 된 애들, 이 미성년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의사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권리 의무에 제한을 두고요. 그 다음에 만 19세가 넘은 경우에도 피특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해서 의사 능력에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 완전한 의사 능력을 가지는 분들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의사 능력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분들 다 만 19세 이상이시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피특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이 후견인이라는 이게 우리가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줘요. 법원 결정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 상당히 미성년자를 이용한 뭐 거래도 많고 미성년자가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미성년자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 문제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 위주로 쭉 보면 일단 미성년자는 자기 자신은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어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팔겠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부동산을 내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대방도 판다고 하면 부동산을 산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요. 반대로 내 부동산을 팔겠습니다 하면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을 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법률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미성년자 가가지고 제 부동산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없으실 경우에 이제 다른 분들, 후견인이나 이런 분들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정 대리인이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도록 돼 있고, 근데 미성년자가 혼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되게 막 말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권리만 얻거나 하는 거는 그냥 누가 아무런 나는 부담 없이 뭔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미성년자인데 뭐 삼촌이 용돈으로 100만 원 준대요, 설날에. 근데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막 저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어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그냥 난 아무런 부담도 없이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한 거는 미성년자가 자기 의사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나 법률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만 얻는 행위는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삼촌한테 1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삼촌이 그냥 나 안 받을 테니까 갚지 마. 이런 거 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갚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여러분 용돈 100만 원 줬는데 그거 가지고 전 전과 살게요 이걸로, 아니면 뭐 핸드폰 살게요 100만 원 너 맘대로 써라 이렇게 부모님이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까지 막으면 너무나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것도 다 법률행위거든요.
그런 거는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야 이거 너 마음대로 써 하고 준 재산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막지 않겠다. 단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겠죠. 여러분한테 10만 원 줬는데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10만 원짜리 한 달에 10만 원짜리 12개월 할부 물건 갖다가 한 달치 돈 내고 사는 거는 여기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한테 뭐 500만 원 줬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 계약금 500만 원짜리 땅 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예를 부모님 같은 경우에 허락받고 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전부,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이제 완전한 민법상으로는 성년자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맘대로 뭐 집안 재산을 갖다 팔아버렸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부모님 허락도 없이 나 어디 가갖고 뭐 일하겠소 뭐 했다거나 저는 어디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해봤자 그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부모님도 가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미성년자가 와서 땅 사겠소, 땅 파겠소 한다고 해서 맘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했을 때 받아주면 안 된다. 부모님 모시고 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부모님 모시고 와죠. 네, 이건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게 미성년자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그 거래를 할 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얘네가 막 나중에 이렇게 그냥 취소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갖다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야, 너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내 불안하니까 너 이거 취소할지 안 할지 빨리 알려줘.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빨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되게 말 어렵게 써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너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너 진짜로 거래할 건지 안 할 건지 알려줘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니 이거 너 미성년자인데 내가 거래해갖고 불안하니까 그냥 나 이거 너랑 거래 안 할래. 철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미성년자면서 미성년자 아닌 척하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잖아요. 뭐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가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걸 취소할 수 없도록 해서 상대방의 어떤 거래 안전을 확보해 놓은 거죠. 네. 여기 보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민등록증 위조했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막 15살 돼 보이는 애가 저는 45살이에요. 제 동안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거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다 확인하라는 얘기죠. 민증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으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법인이란 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인데요. 회사라고 해서 다 법인인 건 아니고 법인은 우리가 보통 내가 회사인데 법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 저 법인 할게요. 그래서 법인은 보통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거기 인터넷에 보면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 떼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에 등기부 등본 떼보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돈을 내야 돼요. 700원이에요. 네. 공짜가 아닙니다. 안타깝죠? 자, 법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뭐 거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근데 모든 범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법인을 세울 때 나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뭐 무역업을 하겠다 이런 법인을 세웠는데 마음대로 법인이 무역업을 하는 법인을 세웠는데 뭐 맨날 어디다 기부나 하겠다고 기부나 하고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법인이 예를 들면 법인에는 대표자는 이사거든요.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건 그냥 회사에서 이사님 하는 그 이사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 등본 떼보면 이사로 등기가 돼 있으신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등기이사로 뭐 등기됐다 뭐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용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지만 삼성전자 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던 건데 이제 등기이사가 되셨으니 예, 법적으로도 삼성전자의 이제 대표자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법인 등기에 이사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신 분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사기를 쳐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거는 이사뿐만 아니라 법인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법인의 어떤 대표자라는 걸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그런 걸 보호해 주는 거죠.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예를 들면 나 법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농수산품을 팔기로 이렇게 목적을 해놨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뭐 행위를 한 거예요. 뭐 부동산 중개를 하다가 남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럼 사실은 거래 상대방의 경우에도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정관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얘네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 같은 걸 하니까 좀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호를 덜 하겠다는 거죠. 다 보호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법인한테 직접적으로 야, 너 이거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너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위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뭐 배상하도록 이렇게 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물건. 법에서 뭐 여러분들이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이 물건, 저 물건 이렇게 물건이라고 부르시는데 민법에서는 딱 물건이 뭐라는 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체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뭐 책이나 볼펜,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필통, 지갑 이런 게 다 유체물이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법에서 물건이라고 하고 있냐면 전기, 뭐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뭐 풍력, 화력 뭐 이런 거가 자연력일 텐데 이 중에서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물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전기를 끌어다 쓰면 남의 물건을 갖다 쓴 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크게 둘러나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누는데 쉽게 말해서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이고요. 건물에서 여기 건물이라는 건 꼭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 부동산이고 부동산 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고 이게 보통 이렇게 나눈 이유는 부동산은 가치가 크고 동산은 가치가 적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특별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번에 어디죠? 그 한진해운? 거기 뭐 배 같은 거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거 엄청 비싸고 여러분 집이 비쌀까요? 그 배가 비쌀까요? 배가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막 그런 배, 항공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보다 비싼 동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랑 관련된 좀 특별법을 만들어서 걔네는 동산이긴 하지만 나름 그 특별법들 통해서 부동산 비슷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여러분들 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등기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부동산적인 좀 성격을 가지는 거죠. 동산이지만. 그 다음에 주물하고 종물이라는 게 있는데 물건의 사용, 뭐 말을 보면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제가 말하는 러프하게 얘기한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집을 여러분들이 만드셨는데 그 집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보일러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런 걸 붙여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잘 안 떨어지게 그런 것들을 딱 붙여버리죠. 그죠? 뭐 아니면 뭐 배관 시설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집이 주물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건 뗐다 붙였다 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막 부속하게 된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종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물은 보통 주물에 따라서 간다. 제가 아까 얘기한 뭐 변기라든가 이런 아까 뭐였죠? 보일러 이런 것도 사실 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종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이게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중물, 종물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실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이거 실제로 이제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민법 103조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보면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하고 너 한 번만 더 바람 피면 너 자살해 라고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계약서를 써요. 근데 그런 계약서는 여기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맞는 것 같진 않죠. 맞나요? 하긴 뭐 맞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건 이제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런 계약서는 무효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흔히 뭐 갑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센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되게 어떤 부당하게, 심하게 부당한 이런 법률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속여가지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이제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러프하죠. 이 민법 103조는 사실 되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되게 폭넓게 우리가 법에서 다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아주 폭넓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되게 쉬운 말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걸 근데 일일이 다 항목별로 나눠서 규정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는지는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했는지. 자.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첩계약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아니면 넌 첩이 되는 조건으로 나한테서 오피스텔을 받아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 첩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냥 오피스텔 주는 건 반사회적일 게 없는데 첩이 되는 조건으로 뭐 오피스텔 받아라 이런 거. 그다음에 법정 증언을 대가로 과도한 금전을 수령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10억을 줄게.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 행위의 도박,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대방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거, 불법 행위를 도와줬을 때 이런 게 일반적으로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무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친구가 뭐 A하고 B라고 합시다. B가 나 도박할게 10억만 뭐 한 달 후에 빌려줘라. 계약서를 써달라. 그래서 A가 B한테 한 달 후에 그럼 내가 너한테 도박 자금 10억 원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무효고 따라서 한 달 후에 그거 10억 원 빨리 나 줘 라고 얘기해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요. 10억 원을 줬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10억 원 주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얘 도박하는데 10억 원이나 빌려줬지? 그래서 내놔,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건 줄 알면서도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준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죠. 단지 근데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예를 들면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런 원인이 돈 가져간 사람한테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뭐 협박해서 돈을 뜯어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걸 모두 골라라. 판례에 따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얘는 딱 봐도 불법적인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싶은 걸 일단 한번 제껴봅시다. 자,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 이건 일단 뭐 불법적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얘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막 제가 답을 안다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건 보험 사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건 딱 봐도 이제 문제가 있다. 자,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넘어가고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 어떤 진술을 하고 돈을 받기로 한 거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딱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니은 리을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다. 자, D급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만 작년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의 승소 보수의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못하게 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들
건물 짓고 임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대보시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거에 대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게 거래가 되면 기록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파지죠, 나중에. 뭐 그런 것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인데,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줬다.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갑이 X라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을 을한테 매도했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죠. 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판다. 그래, 을이 오케이 산다 하고 이걸 갖다가 사기로 하고, 보통은 이거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공인중개사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땅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고, 보통 우리가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거죠. 계약금에다가 잔금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을한테 끝까지 팔았어야 되는데 병이 와가지고 야, 너 그 을한테 얼마에 팔았냐? 갑이? 1억엔 팔았는데? 내가 1억 5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갑이 솔깃하잖아요. 아이씨, 5천만 원, 땅 파면 5천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돈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부동산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저런 등기를 해줘야지 넘어가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서 넘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땅을 2번 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자, 그럼 이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냐? 일단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법원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는 이거 자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뭐 을한테 원래 팔라고 했다가 중도금까지 받고 병한테 팔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언가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는가? 그거는 일단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단지 이걸 판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이 계약 자체가 이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서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병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사고 팔기로 하고 그런 걸 다 안 관계에서 꼭 내가 이 땅 사겠다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갑한테 와갖고 나 1억 5천에 땅 살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이 그냥 을한테만 내가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병하고 그냥 병은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갑이 을한테 판다고 한다면 병한테 판 것만 가지고서는 병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꼭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보진 않거든요. 다만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법원은 뭐라고 보냐면 요 병이 갑이 이미 을한테 땅을 팔기로 한 걸 알면서도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 써있죠.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러니까 병이 이 갑이 나쁜 짓 한 건 맞잖아요. 이 갑이 나쁜 짓 하는데 와가지고 병도 막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한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이 이거 단순히 2번 판 거 자체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데 병까지 와가지고 병도 같이 함께 갑하고 나쁜 짓을 한 경우는 그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다. 왜냐하면 얘도 나쁘고 얘도 나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이중매매했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닌데 이중매매에 둘 다 적극적으로 2번째 팔고 사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중매매에 가담한 경우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서 무효다. 자, 그래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냥 이중매매만 가지고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는 뭘까요? 최고예요? 이건가요? 아니겠죠. 최고라는 거는 나
너하고 이거 계약 안 할 거니까 한 달 내로 답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최고예요. 상대방한테. 나 이럴 거니까 한 뭐 얼마 기간 내에 답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계약 해지하려면 최고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을은 자기가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병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에 보면 채무자, 여기 갑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식적으로도 을이 지금 못 사게 됐으니까 자기 맘대로 해지할 수 있어야지 공평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요. 세 번째, 병이 갑에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병이 갑에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얘랑 얘 사이에 거래는 무효다. 그죠?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을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보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구 한글로 써 있죠. 갑구. 갑구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해서 땅, 주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소유자는 갑이었겠죠. 뭐, 그 다음에 원인, 이렇게. 뭐 날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갑한테서 병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원인은 매매다. 그 다음에 뭐 날짜는 뭐 2016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병한테 땅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을이 이 땅을 갖다가 이건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무효니까 이거 무효로 만들고 을이 자기가 그냥 다시 땅을 가져오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땅을 가져올 거냐. 요 등기부에서 어떻게 하면 요걸 갖다가 어떻게 을로 바꿔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을이 병한테 바로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라. 이렇게 일단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병이 을한테 땅을 판 건 아니니까 병한테서 갑자기 을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의 얘기는 병하고 갑 사이의 거래가 무효니까 이 병한테 넘어간 이 등기가 무효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지워야 된다. 지우는 걸 말소라고 하죠. 일단 이걸 말소한 다음에 다시 갑한테서 을로 넘기라는 거거든요.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두 번째 걸 말소하고 그럼 이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이걸 말소할 때도 어떻게 말소할 거냐. 요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이거 등기 말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법원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이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을이 병하고 거래한 게 아니니까 을이 맘대로 병한테 직접 말소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을은 갑한테서 원래 지금 땅을 사기로 돼 있으니까 갑의 채권자예요. 을이 갑의 채권자고 보통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신 돈을 받아내거나 대신 땅을 받아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채권자 대위라고 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럼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갑에 대신해서 갑하고 병 사이의 거래니까 갑은 이렇게 말소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무효니까.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갑을 대위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으로 이걸 말소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은 채권자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소송할 땐 그냥 을이 하면 돼요. 을이 병한테 말소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단지 거기 이제 청구 원인이라는 걸 적는데 왜 말소하라고 하는지를 적는데 거기서 갑을 대위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그 소유권을 선이라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라는 거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그게 병하고 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법에서 선이랑 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해 두세요. 법에서의 선이라는 거는 몰랐다, 악이는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근데 굳이 선이랑 악이라고 했는가 하는 건 일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일본에서 만든 용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거의. 자,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통의 경우에는 선의인 사람은 그 거래가 앞에 거래가 문제가 있는 거를 몰랐다고 하면 자기 어떤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지만 이렇게 무효인 경우에는 이게 앞에 게 아예 없었던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이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앞에 게 아예 없었던 거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앞에 게 취소하고 좀 달라요. 이게 만약에 취소될 수 있는 거하고 무효인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좀 불법적인 것도. 무효인 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효인 게 좀 더 나쁜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좀 덜 나쁜 거고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앞에 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뒤에 그 뒷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거였으면 우리가 뒤에 사람은 그걸 몰랐다고 하면 획득할 수 있어요. 그 권리를. 나중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나 이런 거 하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무효니까 아예 없었던 거니까 그 뒤에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고. 예. 만약에 병의 대리인 무가 한자도 어렵죠. 왜 한자를 쓴지도 모르겠어요. 무가 병을 대리해서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병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병이 아니라 무가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럼 병은 모르니까 병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사정은 다 본인한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건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도 저건 다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잘못한 건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특정한 법률행위 위험한 경우에 첫 번째 거 의사의 표시의 효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잘못했으면 본인한테도 그게 다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또 나왔네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거 아까 뭐 되게 비슷한 문제죠.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거랑.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환 행위. 이거 아까 되게 불법행위에 지금 돈을 갖다가 공여하는 거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죠. 소송에서 증언 조건으로 통산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것도 무효입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 이거 딱 봐도 나쁜 짓이죠. 2, 3, 4번은 딱 봐도 나쁜 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린 건 이제 1번하고 5번인데 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 이 둘은 좀 애매해요. 근데 법원은 이제 뭐라고 보고 있냐면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위약벌이란 건 계약을 갖다가 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 계약 깨면 얼마 내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을 해버리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사실은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너 나랑 계약해. 근데 너 이거 계약 깨면 너 100억 원 물어내야 돼.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깰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거는 갖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거는 되게 나쁜 짓인 것 같은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 되게 나쁜 짓인 것 같은데 법원은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저희가 8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까 비슷한 문제죠. 나왔던 거랑 거의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기를 받았다.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맞겠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을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도 없고 을이 직접 말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단지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한 다음에 갑한테 소유권 이전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번도 맞고요. 그다음에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거죠.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의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아까 아니라고 했죠. 4번이 틀렸네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A, B, C가 계세요. A가 B한테 원래 받을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B가 A한테 돈을 갖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부동산이 있었는데 C한테 그냥 넘겨버렸어요. 왜 내가 부동산 갖고 있으면 A가 내 부동산에다 강제 집행해서 돈 가져갈까 봐. 그럼 A 입장에서는 지금 열불이 터지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1억 원 받아야 되는데 B가 C한테 넘겨버렸으니까. 근데 A가 생각했을 때 이게 B가 C하고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넘긴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나한테 돈 안 주려고 넘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A가 C에 대해서 야, 너 B랑 그렇게 부동산 넘겨받은 거 나 지금 나 돈 못 받게 하려고 넘긴 거지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둘이서 계약한 거 취소야. 이렇게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자기 재산을 처분한 거에 대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채권자 취소권은 엄청나게 사건도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돈 뺏기기 싫은 사람들은 막 자기 재산 감추잖아요. 그런 걸 갖다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채권자면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이 어떤 특정한 채권 그런 특정물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건 안 된다. 단지 예를 들면 금전 채권 같이 일반적인 그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쓸 수 있다. 너가 이런 땅에 대해서 이런 땅에 대해서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너는 그냥 갑을 대의해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그 다음에 갑한테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법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설명하려면 나중에 이제 뭐 피보존 채권이나 뭐 이런 거 쭉 나와야 되는데 그건 채권자 취소권 부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또 나왔네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이게 1년에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죠. 한두 문제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나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결혼식에서. 이런 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다. 아니 사람이 막 부인이 막 남편을 맨날 막 개패듯이 패요. 그럼 이혼해야죠. 제가 옛날에 되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렇게 막 남편을 두들겨 패더라고요. 막 저번에 막 대걸레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남편이 막 얼굴이 막 곤죽이 됐던데. 이혼해야죠. 근데 이혼 안 하더라고. 오할 게 아니라 전 어쨌거나. 그럴 때는 이런 건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거죠. 당연히 문제 있으면 이혼을 해야죠. 불륜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자, 불륜 관계를 끝내면 해제 조건이란 게 뭐냐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지금 이걸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분이서,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너가 공인중개사 민법을 100점 맞으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100점을 맞으면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100점 맞기 전까지는 100만 원 못 받잖아요.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은 요거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냐면 내가 너한테 일단 땅을 주겠다. 근데 땅을 주는데 너가 나랑 헤어지면 그 땅 돌려내놔라. 그거거든요. 불륜관계가 끝나면 너랑 나랑 지금 내 언니한테 오피스텔 주면서 근데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질 땐 그거 다시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한 게 지금 해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되는 거고요. 해제 조건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냥 계약이 해제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것도 보면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너 나랑 불륜녀한테 돈 주면 오피스텔 주면서 헤어지면 나한테 그거 돌려내나. 그냥 뭐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무효다. 이거는 증여한 것 자체가 무효다. 자, 3번 이거 아까 봤죠? 예.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체결한 증여계약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건 좀 문제 있다. 아까 이렇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런 경우는 불법 행위다 이런 거고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란 건 뭐냐면 A가 B한테 땅을 팔고 B가 C한테 땅을 팔고 C가 D한테 땅을 팔았을 때 원래대로라고 하면 A는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B는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C는 D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게 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B, C 빼버린 거예요. A에서 바로 D로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위배되는 거긴 하지만 관계 당사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은 딱 봐도 문제죠. 네, 이런 거는 딱 봐도 문제 있어 보이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저희가 마치도록 할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104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이 뭘까요? 명박 비슷한 건가요? 궁박이란 건 되게 이렇게 막 궁핍하고 막 이렇게 막 가난하고 뭐 이런 걸 궁박이라고 해요. 저희 뭐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막 상황이 어려워갖고 내가 지금 뭐 일단 10만 원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부업체 와갖고 10만 원 빌려줄게. 막 100만 원 내놔 이러는 거. 아니 지금 뭐 배고픈데 당장 내가 10만 원 없어갖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그다음에 경솔은 잘 아시죠? 경솔한 거. 그 뭐 물론 여기서 경솔이 꼭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경솔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의미예요. 무경험, 어떤 특정 분야에 거래 경험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예를 들면 100억짜리 땅을 5억에 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도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고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했는지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때는 판례를 알아야겠죠. 어떤 경우에 궁박, 경솔, 무경험 한지를 알 거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도 법원이 판단을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된다. 법원에 의하면 근데 이런 인과관계는 이용한 거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알고 그걸 해야 된다. 너 얘가 지금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하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폭리를 취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된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걸 포함한다. 당연히 급박하게 지금 막 곤궁한 상태, 막 궁핍한 상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할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부담 없는 증여. 부담 없는 증여가 뭘까요? 이게 증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증여. 누구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땅을 준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차를 준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빌딩을 준다. 뭐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저는 뭐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쨌건 이런 증여가 크게 둘로 나누면
부담부 증여랑 부담 없는 증여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땅을 주면서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나를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부담 없는 증여, 막 여러분 애인이 여러분한테 막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서 자기야, 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부담이 없죠. 네. 여러분이 뭘 해줄 필요 없어요. 그 다음날 바로 차도 됩니다. 그럼 막 이제 막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남자들 많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이 막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잔뜩 해주고 나서 차이니까 억울한가 봐요. 그래갖고 막 소송을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빌려준 돈과 사준 목걸이 등등 뭐 해서 뭐 2,500만 원 뭐 다시 내놔라. 내 카드로 긁은 카드값 뭐 이렇게 다시 돌려주라. 자기 찌질하죠. 네. 어쨌건 그런 부담 없는 증여 이렇게 크게 둘러날 수 있는데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딱 봐도 이게 그냥 어느 한쪽에서 부담 없이 서로 상대방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이미 공정함을 판단할 것이 아니란 거죠. 부담 없는 증여 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여기서 공정함, 불공정함을 따질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다.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에 무슨 공정함, 불공정함을 따지냐. 이게 법원 입장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게 갈수록 이렇게 태산인데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보시면 이런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무효인 행위의 경우에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짓 안 하고 다르게 계약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왜냐면 이거 무효인 법률행위를 그냥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또 그게 되게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걸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예를 들면 A, B가 있을 때 A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B가 내가 1,000만 원 너 빌려줄 테니까 한 달 이자 3,000%로 해서 갚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당장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뭐 나중에 갚을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내 1,000만 원 빌려준다니까 막 받았어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이건 불공정한 뭐 법률 행위라 이거예요. 일단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꼭 지금 원래 이건 이자 제한법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좀 복잡하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3,000%면 당연히 안 했겠지만 이자가 2% 정도면 한 달에 그러니까 연이율 24% 정도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다. 이게 뭐 그러면 그냥 이거 괜히 3,000% 이거 없애고 1,000만 원 다시 돌려내라고 해봤자 지금 갚을 돈 1,000만 원도 없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냥 처리하라는 거죠. 이런 거 그냥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이 된다라고 본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대리인이 뭔가 행위를 할 때는 그거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무효행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경매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적법한 어떤 그런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공정했다라고 하면 경매행위에서 이게 뭐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든가 이런 걸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경매행위에서 이런 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험을 가끔 보다 보면 제가 이제 평생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시험을 볼 때 있거든요. 심심풀이로. 예를 들면 한식 조리 기능사라든가, 뭐였지? 정보 처리 산업기사 이런 거 가서 보면 왠지 그럴싸한 거 찍으면 그래도 한 60점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식 조리 기능사 친구가 시험 본다고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필기를 봤는데 그래도 한 70점은 나오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볼 것도 없어요. 막 다음 중 뭐 어디에 들어가는 물질이 아닌 것은 막 L 캡톤 좀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찍으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많이 알아야겠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건 사실 아까 이 문제랑 좀 다른 건데 그냥 여러분들 뭐 이 법률행위의 요건이란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없으면 이 법률행위가 안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없으면 이 법률행위가 무효다. 없다. 무효가 아니라 그냥 없다. 이렇게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없으면 그 대리행위는 당연히 효과가 없죠.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되게 근데 실제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 보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이것도 조건이 성취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 맞으면 100만 원 줄겠는데 5점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100만 원 못 받겠죠. 정지조건부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당연히 그것 역시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일단.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역 적법성. 이게 적법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긴 되게 힘들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위법한 그런 경우에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게 무효니까 법률행위 내용이 적법해야지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1, 2, 4번 되게 쉬운데 3, 5번이 뭔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팔고 사는 거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원래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그런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막해 농지를 사다가 거기다가 농사는 안 짓고 땅 투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법원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거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봐요. 농지 취득 자격이 증명이 없어도 농지 취득을 뭐 하고 못하고 뭐 법 실제로 뭐 관할 행정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는 뭐 일단 별도로 치고 농지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할 관할 관청의 허가. 이거는 근데 좀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땅 안에서는. 근데 거기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 거래를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관할관청 허가가 없으면 토지 거래 계약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관할관청의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준 법률행위인 것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준 법률행위.